안녕하세요. 지질이 남자 복도 없는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저만큼 남자 복 없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남자라면 이골이 날 만큼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복수하고 이혼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긴장감 있게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남동생을 둔 첫째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세요. 저는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살 후반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남자는 귀농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유쾌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도시로 이사 갔다가 다시 온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버섯 재배 농사를 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을 도와 버섯 농사를 하던 남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저는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집에 다시 가려는데 시모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거 받아. 너 차비해라. 어머님, 아유 무슨 차비예요. 저 차 타고 왔어요. 그럼 기름값으로 써. 어머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주는 건 그냥 받는 거야.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만 보면 뭐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빈손으로 집에 온 날엔 어머님이 제 통장에 돈을 보내주시면서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통장에 20만 원 보냈어. 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부담돼요. 제가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괜찮아. 너 공무원인데 월급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용돈을 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어머님, 항상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항상 살뜰히 챙겨주시는 어머니께 참 감사했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은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였던 효진이라는 미용실하는 친구네 부부와 같이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특히 남편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같이 즐겼었습니다. 효진이 부부하고 같이 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부부 동반으로 캠핑장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인생 얘기, 가족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효진이 남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제철 씨, 무슨 일이세요? 인선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오늘이요? 네, 단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남편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만 나와주세요. 제가 장소 보내드릴게요. 무슨 얘기길래 그러세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꼭 몰래 혼자 오세요. 뜬금없이 저한테 아무도 몰래 나오라니까 저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갔더니 제철 씨가 먼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철 씨한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인선 씨, 알고 계셨어요? 네? 뭐를요? 우리 와이프하고 인선 씨 남편하고 바람난 거요. 뭐라고요? 바람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혀 몰랐어요. 이거 보세요. 둘이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제철 씨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효진이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여행 간 사진에다가 둘이 부부라고 보일 정도로 다정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눈치챈 제철 씨는 이런 증거자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제철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라뇨. 네, 이놈의 옆에 내가 잠꼬대라면서 제 이름이 아니라 글쎄 인선 씨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잠꼬대로 현동 오빠 이따 몇 시에 만나. 현동 오빠 우리 들키면 안 되는데 현동 오빠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미행을 다녔어요. 이걸 다 미행해서 찍은 거예요? 네, 혹시나 했더니 아주 미용실에서 둘이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바닷가로 여행도 간 적 있어요. 효진이 그 돼지 같은 게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생쇼를 하던데요. 다 늙어 빠진 게 주책인 줄도 모르고 둘이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정말 번개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그냥 가벼운 친분만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둘이 바람까지 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읍내에 있던 효진이 미용실로 항상 머리를 자르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 저는 제철 씨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제철 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뭘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복수해야죠. 이런 여자하고는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선 씨도 남편한테 더 이상 뒤통수 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제철 씨가 준 사진들을 한 뭉치 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뻔뻔하게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자를 처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사진을 남편한테 확 뿌려버리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과자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당신 어디서 구했어? 어디서 구한 게, 여기서 구한 게 중요해? 왜? 사진에 찍힐 만한 짓을 하긴 했나 보네. 사진에 찍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먼저 당장 설명해. 여보, 그게 아니고 알잖아. 효진이랑 나랑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는 거. 친하니까 그냥 같이 놀아줬을 뿐이야. 나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넌 이 동네에서 버섯 재배하라고 했더니 그동안 여자 재배하고 있었냐? 너 같은 놈은 아주 싹을 잘라야 된다니까? 너 같은 쓰레긴 정말로 제대로 벌받게 만들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 마음도 없고 너랑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 여보, 일단 진정해봐.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남편은 저한테 애원하기 시작했고 그때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항상 시부모님들은 우리 현동이가 실수하면 언제든지 다 말하라면서 제 편에 서주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의 외도 사진들을 시부모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오신 어머님은 오자마자 신발로 남편 뺨을 후려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이놈의 새끼가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펴? 그것도 네 와이프 친구랑. 아휴, 쪽팔려서 정말 쪽팔려서 못 살아 내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그렇게 키웠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머님은 울면서 남편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미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애미가 미안하다. 남의 귀한 딸 데리고 와서 이런 험한 꼴이나 보게 만들고 미안하구나. 너한테 큰 상처만 주는구나. 저런 놈한테 넌 너무 과분하다. 저 이대로 못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절대 저런 놈 용서하지 말어. 그때 정말 어머님 손을 잡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만큼 잘해줬던 시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저 슬프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쉽다고 내 친구랑 바람난 남편이랑 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 놈은 눈치 없이 저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장 헤어질게. 나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어머님은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용서해? 나 같아도 너 같은 놈은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며느리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넌 내 손에 다리 하나 분질러졌어. 엄마 좀 내 편 좀 들어줘. 나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게 누가 바람 피래? 넌 정말로 지옥불에 빠져도 너 같은 놈은 살려줄 생각이 없어. 정말 어머님은 완전히 제 편이셨어요. 그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저한테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휴,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난 네 의견을 따르마.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널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그래도 네가 저런 놈이라도 사람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난 너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눈치는 보지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찌질하게 계속해서 이혼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간 겁니다. 저는 이런 찌질한 남편한테도 화가 났지만 오랜 동창이었던 효진이한테 더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였기 때문에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진이한테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 걸 각오하고 읍내에 있는 효진이 가게 앞에다 플랜카드를 걸어버렸습니다. 효진아, 너 내 남편 꼬시니까 좋았니? 네 덕분에 난 가정 파탄 났는데 나도 네 인생 파탄 나게 해줄게. 딱 기다려. 너도 제대로 한번 당해봐. 제가 효진이 가게 앞에 이런 플랜카드를 거니까 동네가 정말 제대로 뒤집힌 거예요. 그동안 효진이 미용실을 이용하던 단골 손님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미용실 주인이 바람 폈다는 거야? 아유, 완전히 못 쓰겠네. 평소에도 다방 여자처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여우처럼 웃는 거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았어. 관상이 남자를 잡아먹을 상이야. 동네 뒤숭숭하게 뭐 하는 거야? 저런 것들은 한번 당해봐야 돼. 절대로 머리 자르러 가면 안 돼. 오죽하면 저런 현수막까지 걸었겠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완전 플랜카드 하나가 효진이 미용실을 상간녀의 미용실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이 점점 커지니까 효진이가 그제서야 절 찾아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인선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지금 여기 자리 잡은 지가 벌써 2년째야.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친구끼리 용서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이걸 누가 용서해? 난 이제 널 친구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 다른 친구들도 너 보기 싫대. 너 같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기 싫다더라.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너 가만 안 둔다고 난리야. 너 어쩔래? 야, 너 친구들한테도 다 말했어? 당연히 말했지. 내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친구끼리 이 정도 일을 누가 눈 감아주겠냐? 넌 친구끼리 남편도 돌렸으냐? 더러우니까 꺼져. 저는 용서를 비는 효진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효진이는 미용실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란 같은 걸 효진이 가게 앞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효진이는 결국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혼까지 당하고 키우던 자식 한 명까지 데리고 타 지역으로 도망치듯 떠난 겁니다. 비겁한 짓을 저지른 대가는 처참했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시부모님들이 다시 서울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동네에 못 내려오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았어요.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던 남편 놈과 겨우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핀 효진이와 남편에게 시원한 복수를 선물하고 그렇게 다시 솔로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 세상 남자는 다 바람필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나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혼하고 저한테 가장 많이 해준 말씀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선아, 이 세상에 좋은 남자 많어. 네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남자를 안 만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남자가 올 때까지 그냥 너도 네 인생 살아. 항상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에 집중하면서 10년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명의 남자를 소개를 받게 되었죠. 이번엔 같이 군청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선아, 너 남자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남자요? 아유, 언니 됐어요. 언니도 저 어떻게 이혼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도 너도 이제 40 초반인데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평생 그렇게 혼자 살 거야? 너도 애들 좋아하잖아. 애 키우고 싶어 했잖아.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제가 10년 동안 남자를 안 만나서 그런지 갑자기 만난다는 게 좀 쑥스러워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 우리 남편이랑 가까운 사이야. 그래서 저는 언니의 소개로 10년 만에 남자를 소개받게 된 겁니다. 그 남자는 우리 동네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군단위 마을에 살았어요. 남자의 직업은 포크레인 기사였고 시댁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골에선 재력이 있는 집에 속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얼굴이 정말 엄청 까만 피부였습니다. 심지어 온몸은 다 근육질이라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그래도 말투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대화는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첫 번째 결혼의 성격 차이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이혼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다는 말에 오히려 저랑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편했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같아서 점점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 연인으로 발전해서 1년 3개월 정도 만났었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저희들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그때 시댁에서 읍내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셔서 그 집에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시댁에는 신우도 이혼해서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엄청 껄렁껄렁하고 성격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갔다가 신우이를 마주쳤는데 신우가 저를 보면서 껌을 씹으며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왔어요? 우리 집에 새 며느리가 왔네.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슬리퍼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리까지 떨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는 엄청 통이 크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들이셨어요. 시모가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손도 엄청 컸습니다. 음식 같은 거라면 손이 커서 한 번 준비하더라도 잔치집 음식처럼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신다길래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들을 위해 시댁에서 두부김치에다 막걸리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보다 더 반긴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막걸리였습니다. 시모는 기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이게 뭐야? 막걸리네? 네, 어머님 새참 드세요. 어머님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해왔어요. 드세요. 아이고, 그래. 내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야, 우리 두부김치가 이렇게 맛있네. 아주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 어디 한 잔 따라봐. 내가 아주 호강하네. 저는 시부모님께 막걸리를 따라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막걸리를 가지고 간 건 제 인생의 큰 실수였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시부하고 시모가 말싸움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모가 갑자기 빈 막걸리 병을 들고 시부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 또 나 몰래 술 마셨지? 무슨 대화를 했던 건지 갑자기 시모가 시부한테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시부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때 시몬은 시부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누구랑 술 마셨어? 또 그 여자 불러서 마셨지? 뭘 또 걔랑 술을 마셔? 그냥 우리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걔가 아주 잠깐 합석한 거라니까. 뭐야?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나도 다 정보통이 있거든? 걔랑 뭔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아, 지금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정신 차려. 저놈의 의식병 때문에 죽겠네, 죽겠어. 뭐? 이 영감탱이가? 그럼 오늘 죽어봐 어디? 그러면서 시모가 갑자기 막걸리가 담긴 잔을 시부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저는 시모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잔 이리 주세요. 이건 놔. 내가 아주 오늘 저 영감탱이 제대로 손봐줄 거야. 진정하시라고요. 아버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요. 저는 그 난리통 속에서 시부한테 도망가라고 소리쳤어요. 시부는 그대로 주랭랑을 쳤고 시모는 정말 악을 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시모가 정말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나쁜 쪽으로 여장부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참 뒤 겨우 진정된 시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논을 너 아니었으면 저 인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려고 했어. 내가 너 때문에 참는 거야. 거기 막걸리나 한 잔 더 줘봐. 네, 어머님. 저는 시모의 막무가내 모습을 보고 정말 기겁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시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리고 이 동네에서 우리 엄마 이길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제가 말 한 번 실수하면 정말로 한 대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살면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참고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결혼 2년 정도 됐을 때 지금껏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정말 시댁은 술만 마시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만 마시면 개가 됐어요. 어떤 날은 남편이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저녁 8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에 들고 말았는데 잠에서 깨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남편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어요. 그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호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여기서 뭐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저는 남편을 보고 놀란 것도 잠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현관문 옆에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으면 오줌 싼 자리 위에 머리를 두고 자고 있는 겁니다. 진짜 머리며 손이며 흠뻑 젖어 있는데 그걸 보고 토할 뻔했네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일어나!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빨리 일어나라고. 뭐야, 당신 왜 여기 언제 왔어? 지금 몇 시야? 아, 이제 4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났어? 당신 지금 미쳤어? 여기 현관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당신 비밀번호 몰라?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아우, 어제 폭탄주를 마셨더니 머리가 아파 죽겠네. 이 인간아, 술을 대체 얼마나 마셨으면 아무데나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어. 여보, 나 근데 목이 마른데 물 좀 줘. 물은 무슨 물? 네가 산 오줌이나 치워. 뭐야, 남자가 실수도 할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들어가자. 아직도 술이 덜 깼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대로 집으로 남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깜짝 놀랐던 건 남편이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더러운 인간을 침대에서 떨어뜨려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옷 갈아입혀서 재우느라
진땀을 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술로 사고 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하고 밖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고 택시를 탔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택시가 많이 없더라고요. 겨우 택시를 탔는데 그날 저는 남편의 인성을 보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 아저씨는 나이가 딱 70세가 넘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그 아저씨 똑바로 좀 가요. 예, 죄송합니다. 아저씨, 지금 돌아가는 거야? 이 코딱지만한 동네 돌아갈 길이 어디 있다고 돌아가? 아닙니다. 지금 맞게 가고 있어요. 내비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 봐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택시 기사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길 맞게 잘 가고 계시는데 왜 그래? 뭐? 당신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냐고?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결국 택시기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양반, 내가 택시비는 안 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 그렇게 정말 저는 택시를 타고 가다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밤중에 어딘지도 모를 허허벌판에서 내린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시간이 밤이었던 11시 반이라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었어요. 한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된 저희 부부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날씨에 벌벌 떨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남편은 인사불성이라 너무 짜증났어요. 한참 뒤에 콜택시를 불러 다시 집으로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집안은 술로 문제가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술을 안 먹을 때는 굉장히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런 집안이 딱 시댁이었거든요. 정말 술 냄새만 맡아도 지겨울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 한 200포기 해야 되니까 너도 꼭 와. 200포기나요? 어디 줄 데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이제 너도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해야지. 우리 집 김치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하고 나서 수육에 또 한잔 하자. 저는 시모한테 알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정말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남편에 대한 마음도 점점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술만 마시면 동네 똥개처럼 사방에 오줌 지르고 다니는 남편한테 정말 오만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혼 전이니까 저는 그냥 김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200포기지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날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부모 지인들, 남편 신우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 마당에서 김장하느라 손이 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 천막을 치고 김장하는데 시모 지인이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언닌 좋겠어. 며느리가 저렇게 김장도 도와주고. 우리 며느린 김장 도와주러 안 오고 돈만 보낸다니까. 절대 안 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최고야. 언닌 전 며느리도 그렇게 집에 납작 엎드려서 헌신하더니만 두 번째 며느리도 이렇게 시댁에 잘하네. 아주 언니 복 받았어.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전 며느리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 같아선 김장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치 팍팍 묻혀. 내가 김치 줄 사람이 매운 김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틈없게 팍팍 묻혀. 자, 나보고 이렇게 따라해봐. 하나하나씩 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묻혀야지. 네,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넌 알 필요 없어. 그냥 넌 시애미가 시킨 대로만 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하루 종일 김치만 담갔어요. 아침에 일찍 시작했는데 오후 한 5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정말 어깨가 뭉치고 허리부터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정리하고
딱 거실로 모여서 김장 도와주신 지인분들과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랑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먹을 땐 제일 좋은 자리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지인분들과 시모는 술을 한잔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올해 김치 너무 맛있다. 올해 양념을 좀 맵게 했더니만 조금 맵긴 하네. 그래도 맛있지? 아유, 차라리 매운 게 낫지. 너무 맛있어, 언니. 수육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 자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또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 4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모가 술김에 지인한테 이상한 말을 내뱉었어요. 아이고, 걔가 이 김치를 잘 먹었으면 좋겠네. 잘 먹겠지 뭐. 저는 너무 궁금해서 또 시모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아까부터 자꾸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자꾸 뭐가 궁금해? 그냥 너 모른 척해. 그때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더니 대화하던 지인한테 딱 윙크를 하고 바로 고개를 흔드는 걸 봤습니다. 나만 빼고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서 저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른 지인이 시모한테 마이크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동생 노래 한 곡도 해봐. 언니, 나 노래 못해. 그래도 한번 해봐. 어서. 정말 그때부터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음악 틀고 난리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모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전화 받았을 사람이 전화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전화가 울리니까 시모가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수상했어요. 갑자기 제 눈치를 보면서 밖으로 나가는 시모가 수상해서 저는 조용히 시모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시모를 따라가 보니까 저기 끝에 한 구석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정말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다가가서 시모 전화를 엿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모 전화를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시모는 다정한 목소리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잘 지내지? 그때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 며느리랑 통화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김치 200포기 담갔으니까 100포기 내일 택배로 김치 보내주마. 오늘 김장하는데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예전에 네가 어머님 하면서 김치도 먹여주고 나한테 고생했다고 어깨도 주물러 줬잖아.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리워. 걔는 말도 하지 마. 지금 며느리 네 반에 반도 못해. 지금이라도 그냥 바로 이혼시켜버리고 널 다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야. 난 네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 아휴, 진짜 내 팔자야. 이러면서 시모가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한잔 했다지만 어떻게 전 며느리한테 제 험담을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시모가 통화가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제가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그냥 무시하고 넘긴다면 내가 바로 호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뒤늦게 온 시모한테 제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보고해야 되냐? 네, 보고하세요. 너 뭐 잘못 먹었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 지금 완전 멀쩡한데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전 어머님처럼 술주정뱅이 되기 싫어서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살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셨냐고요?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세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평소에는 말만 잘하시잖아요. 지금 전 며느리랑 통화해서 저한테 말씀 못하시고 계신 거죠? 너 어떻게 알았어? 설마 너 지금 몰래 쥐새끼처럼 엿들었던 거야? 쥐새끼요? 어딜 함부로 쥐새끼라고 하세요? 쥐새끼는 어머님이겠죠?
몰래 뒤에서 전 며느리랑 제 흉보던 사람은 어머님이잖아요. 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어요. 날씨 추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김치 담갔더니 백폭이는 그 여자 보내준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 전 며느리가 내 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그것도 못해? 전 며느리가 옆 동네에서 식당 하는데 내 손맛이 좋다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그럼 전 며느리하고 다시 합치세요. 저는 그냥 빠져줄게요.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이런 기본도 없고 상도덕도 없는 집안에 더 이상 전 며느리로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시모 지인과 동네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다들 제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모가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쁘다니까? 지금 어디서 시모한테 대들고 있어? 따박따박 말대꾸 나고 있고. 왜요? 어머니 같으면 제가 안 대들게 생겼어요? 어머님 딸이 저처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아세요? 그래, 우리 전 며느리가 혼자서 손주도 한 명 키우고 있어서 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좀 도와줬다. 내가 우리 손주 생각나서 보내줬다.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달파서 안타까워 죽겠는 전 며느리 데리고 사시라고요.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순간 시모가 수북하게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정말 제 얼굴에 김치 싸대기를 날리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스워? 너 내 성격 몰라? 나 건들면 너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대들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 지금 먼저 치셨어요. 지금부터 정당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똑같이 김치를 들고 시모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2판 4판이었습니다. 이런 집안하곤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복수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김치 싸대기를 날린 겁니다. 시모는 저를 작은 김치로 쳤지만 저는 한 포기를 통째로 들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모 얼굴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시모가 눈을 비비면서 아프다고 하니까 시모 지인이 시모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비비지 마. 비비면 눈에 더 들어가지. 빨리 화장실로 가서 눈 씻어 어서. 정말 시모가 눈 따가워서 뒹구는데 솔직히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괴로워하는 시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어른이면 무조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귀한 딸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려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시모 편을 들면서 저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 그만해. 아무리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똑같이 하면 어떡해? 넌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아주 개념이 없는 여자네. 기본이 안 된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먹긴 놈이 화낸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뭐? 기본? 내가 정말 기본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이 기본도 안 된 놈아. 저는 똑같이 남편한테도 김치를 들고 남편에게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시모랑 똑같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시모를 보며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 나 눈 아파. 정말 둘이서 화장실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편은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조금 더 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아파서 나뒹구는 시모랑 남편을 보고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나 내일 이혼 접수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이 집에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신 나한테 어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통보하듯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역시 내 인생에 진짜 남자는 없구나. 혼자 살 팔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운전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하루빨리 이혼할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인간들은 바로 시모하고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저 기집애가 나한테 감히 김치 싸대기를 날려? 왜요? 아줌마가 먼저 날리셨잖아요. 뭐 아줌마? 네, 좀 전에 며느리 사표 썼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뭐 사표?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대신에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집 우리가 해준 거 알지? 넌 그냥 몸만 나가. 끝까지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남편은 시모 옆에서 시모를 거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진짜 부모 뒤에 숨어서 저러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저런 놈하고 내가 2년 동안 살았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 떠올랐고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네, 나가드릴게요. 뭐? 나간다고요? 진짜 나간다고? 네, 왜요? 나가라고 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긴 하네. 차라리 쫓아내줘서 감사하네요.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뻥찐 표정으로 서 있는 시모를 두고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112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여기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집으로 왔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집에 와서 소란 피우고 있으니까 당장 잡아가세요. 이렇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시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너니 심각한 상황에 누구랑 대체 통화하는 거야? 네 부모한테 전화해서 알렸어? 쫓겨났다고? 아닌데요? 그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제가 왜 알려드려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마침내 기다렸던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신고자분이 누구시죠? 네, 저예요.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 운전했고 한 사람은 방조했어요. 정말 그 순간 시모랑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시모 집이 읍내에서 좀 떨어진 시골집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타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 차키가 있었고 이렇게 빨리 저를 쫓아온 걸 보면 분명 직접 운전해서 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남자가 지금 음주운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는 동승자예요. 빨리 잡아가세요. 이분들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좀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감히 CM이랑 남편을 신고해?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법은 지키고 사셔야죠. 제발 좀 인간답게 사세요. 얼른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저는 짐 싸고 빠져줄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한테 꼼짝없이 딱 걸린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고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야, 너 두고 봐.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경찰한테 남편이 애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안 마셨어요. 딱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결국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둘 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까지 연행됐어요. 나가면서 시모는 남편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엄마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빨리 차 가져오라며. 끝까지 둘이 싸우면서 나가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네요. 이혼하기 전에 내가 당한 만큼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시원하게 이혼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저도 같이 살았던 게 있어서 재산 분할도 다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고 이혼했어요. 우리 사이에 애는 없었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본 게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된 겁니다. 지금은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한 지 딱 2달이 좀 넘어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두 번째 남편을 소개시켜준 동료 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선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너도 알잖아. 그 남자 겉으로는 엄청 젠틀하고 그런 남자인 거 알잖아. 언니,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만해. 저는 정말 그 언니가 그런 사람을 일부러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원망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언니 남편하고 두 번째 남편은 사촌지간이었거든요. 둘이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아주 망치려고 소개시켜줬는지 아니면 평소에 나한테 원한이 있었던 건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어요. 요즘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같이 밥 한 끼 좀 먹자고 하는데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 남편하고 엮인 그놈 집안의 사람하고는 더 멀리 지내고 싶네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이혼을 저는 2번이나 해서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첫 이혼 땐 이혼이라는 게 창피했지만 그래도 잘 살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2번이나 하고 나니까 많이 위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 다른 사연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서 결혼, 남자 이런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이젠 오로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한다고 제 부족함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본은 갖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